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기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선생님들은 위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상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효과적으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재난을 만납니다.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그런 재난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는 귀신이나 악몽으로 표상이 되고 우리의 신체 정신적인 증상을 발현합니다. 예를 들면 중독.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독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중독 재활학과 박사과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우울, 약물 남용, 마약, 사회적 고립, 은둔, 심지어 자살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따라서 위기 상담에 있어서 초기 개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상담에서 우리 상담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담자 영역에 대한 침범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게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기 상담에서는 약간의 침범이 있더라도 초기 개입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살이나 아니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방관한다면 그건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 상담에서 초기 개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위기 상담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죠. 지금 내담자가 위기 상황입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안전한 관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사고 순간 이후에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았던 기억, 그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작업, 그 첫 번째입니다. 그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작업과 동시에 얼어붙었던 순간들을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순간이 과거일 뿐 현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소화되지 못했던,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과 정서를 소화해내는 것이 바로 위기 상담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의 언어화, 왜곡된 인지의 재구성, 감정과 정서의 처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속 노출 치료라고 하고요.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속 노출 치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라우마의 기억이나 상처 경험은 대단히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방어 기제로 보면 억압되어 있죠. 아니면 투사를 한다든지 해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정신분열, 요즘은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현병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대단히 깊이 숨겨져 있다. 꺼내기 두려워서 숨겨져 있지만 억압되어 있고 가려져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그 모양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꺼내기 두려워서 숨겨둔 기억을 말과 언어를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내게 될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위기 상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죠. 트라우마와 상처 경험은 혼돈 속에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어떤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밀폐된 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안전한 상담적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표현하지 못했고 이제까지 발설되지 못했던 그런 상처 경험들이 말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무질서가 정리가 되는 거죠. 과거에 갇힌 기억이 안전하게 밖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기 상담적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상담은 어떻게 할까요?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매머드 나무라는 별칭이 붙은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가장 놀라운 점은 경외심을 자아내는 나이도 아닙니다. 거대한 크기도 아닙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수천 년에 달하고 그 높이는 10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하이페리온 세콰이어는 115m나 되는 높이를 가진 그런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세콰이어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키가 100m가 넘는데 뿌리는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도 한 50m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나무의 뿌리는 고작 1m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크기와 덩치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진이나 폭풍 후에도 끄떡하지 않고 어떻게 수세기 동안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협력입니다. 세콰이어의 뿌리는 이웃하는 세콰이어의 뿌리와 서로 닿을 때까지 땅속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면 두 뿌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견고하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두 세콰이어는 서로 받쳐주고 꼭 붙들어주고 서로 지탱하는 지지하는 힘이 되어서
어떠한 거센 폭풍 후에도 함께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린 세콰이어도 이런 식으로 뿌리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고정이 되죠.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콰이어의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결속력에서 나오며, 이러한 상호 결속력은 서로 교류하고 지지하는 능력에 있더라는 것이죠. 세콰이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신을 네트워크 일부로 인식하고 그 네트워크에 자신을 맞추는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너무나 쉬운 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동체 안에서 위기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위기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위기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의한 위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절망적 위기, 경제적 위기, 환경적 위기, 영적인 위기, 몇 가지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한 1년, 2년 좀 덜 되었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키우라는 지역에서 옷이 벗겨진 채 목에 끈이 감긴 시신을 발견하죠. 그 시신을 들여다보다가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남편임을 알게 된 아내의 오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위기이자 비극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휘몰아친 2022년 여름, 반지하방에 비가 쏟아지니까 반지하방이 그냥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지하방에 쏟아진 빗물에 익사한 사람들이 막 속출하게 되었던 거죠. 발달장애인, 회사원, 13살 어린아이가 그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집안 노모가 화를 면하기는 면했지만 이 살아남은 노모는 내리는 비만 봐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이 그 빗물에 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들, 한 가정의 극심한 위기이며 비극이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기도 하고 또한 인재이기도 하죠. 우리 선생님들 2022년 8월에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 흰남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차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차를 꺼내다가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간신히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있었죠. 그 중에 어머니 한 생존자는 자신을 따라온 14살 중학생 아들에게 너라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먼저 내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은 끝내 숨진 채 발견이 되고 어머니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남았죠. 근데 그 어머니가 산 게 산 거겠습니까? 엄청난 위기죠. 2022년 10월 29일 헬로윈 데이를 앞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났죠. 이것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이자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 이선민 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사는 사람을 가려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운 좋게 당신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와 비극, 트라우마는 우리 삶 가까이에, 우리의 삶에 아주 근접해서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인간의 삶의 위협적인 위기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 놓여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다. 성경은 인간을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죠?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대인관계 정신분석학자인 설리반은 인간의 정서적 문제, 감정적 문제에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불안이 원인이 되어 다양한 성격의 틀, 또 때로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성격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DSM-5에 보면 불안을 기반으로 한 증상들이 여러 나오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죠. 조증과 울증, 한없이 올라갔다가 한없이 땅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조울증, 이거 기분과 감정 조절 장애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현대인의 감기라고 할 수 있는 우울 장애, 또 분리 불안 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하는 사회 불안 장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오늘날 공황장애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만 공황장애를 호소했지만 오늘날의 공황장애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장공포증,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질병불안장애, 배설장애, 파괴적 충동통제장애, 품행장애 등등 이런 것들이 불안한 감정과 정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이상 증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더 불안정한 사람이 되죠. 안정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건강한 자기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의 불안은 본질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런 불안정한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세대 간의 전수가 된다고 애착이론에서 말을 하고 있죠.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생활에 다양한 불안 요인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이죠.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은 청년 실업이나 장년층, 중년층의 조기 퇴직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의 경기 침체, 그래서 온 나라의 경기가 침체되는 결국 다양한 심리적 불안 요인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100세 시대, 요즘에 12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과도한 음식 섭취, 스트레스 등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건강 염려증,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오늘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치매를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불안입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오염과 토질의 황폐화와 수질 악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점점점 더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공기가 그렇죠. 땅이 그렇죠. 물이 그렇죠. 이런 다양한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기후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후 붕괴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불안이죠. 네 번째는 가정의 위기와 함께 정신적, 정서적 위기입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온 서구의 가치관이나 과학 문명으로 야기되는 물질 만능의 사상 등이 가정 안에서 많은 변화를 주죠. 가족 간 역할 분담이라든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어떤 성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벌써 강원도라든가 저 전라남도 이렇게 도서 지역은 초고령화가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대가족 제도였다면 이제 산업사회를 거쳐가면서 핵가족 제도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가족 해체. 그래서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립과 단절과 고독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정의 위기와 함께 정신적, 정서적 위기로 현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럼 위기 상담은 이런 인간 존재가 부딪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단히 폭넓은 면에서부터 아주 섬세한 그런 면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이 위기 상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기 상담은 상담실 안에서 상담자,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과 교회와 가정생활 속에서 위기 상담적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본 강의로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